아까 되게 이야기가 과열되고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소설이 굉장히 지무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소설은 프랑스만 까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유럽 전체를 다 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심지어 나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기업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전형의 스테레오타입이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장사 속밖에 없고 진짜 천박하다. 나라도 아니다 쟤네들은. 이런 것들이 유럽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네덜란드에 대해 스테레오타입화된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을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수긍하게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차마 PC함 때문에 차마 입 밖에 내놓지 못하는 모든 불만들 이 사람은 다 쏟아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징적으로 읽었던 게 뭐냐면 서구가 지금 국왕기로 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자기도 요리 프로만 본다. 요리 프로는 완벽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성적인 걸 완전히 상실하고 요리 프로에만 담닉하게 되는 본인의 모습을 또 과감하게 쓰고 있어요. 또 요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의 다른 신체도 아니고 오로지 음부만 이렇게 부르짖는가는, 어떻게 보면 유럽 사회가 사춘기도 못 되는 국왕기로 지금 열렬하게 대화해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무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이 소설에 대한 보다 좀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또 국왕기 전문가인 박인성. 국왕기 전문가. 각종 이유를 다 붙여서 결국에는 제일 먼저 입을 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순결한 국왕기죠. 순결한 국왕? 뭐 저도 어쨌거나 미셸 우엘벡이 이러한 이제 서구 전체적인 정신사후 위기, 문명사의 위기 같은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담아내고 싶어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발광하는 한 남자, 발기불능의 한 남자가 발기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는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이게 서구 지성사의 압축적 은유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여기에서도 사실 수많은 또 철학자들, 이론가들이 다 언급이 됩니다. 이게 그냥 이 사람의 지식 자랑을 위해서 언급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구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 혹은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하는 가장 남근적인 논리 같은 것들을 이 안에서 은연중에 또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에너지 빨아먹기 위해서 과거를 복원하는 그런 작업들인 거죠. 그 액타이온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습을 보려고 나뭇가지를 치우는 이 나무꾼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 안에 있는데, 액타이온 컴플렉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서구 지성사에서 언제나 지식과 세계의 관계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 여성은 언제나 그러니까 진리의 대상, 이런 식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열렬하게 그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은 리비도로 넘쳐나는, 말 그대로 그 소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일종의 방출의 플롯, 흥분하고 발기하고 사정하고 방출하는 뭐 이런 식의 남근적 플롯이 근대문학의 플롯이었다라고도 페터브룩스 같은 이론가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서구 지성사의 압축적 은유이기도 했고, 서구가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가장 잘 나갔고 세계를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요리하는, 제국주의가 모든 그 자신들의 문명의 세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야만의 영역에다가 전파하던 시절에는 다 설득력이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엘벡이 마주하고 있는 서구 문명사, 지성사의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한. 아니 안 서는데 어떻게 쏴? 안 서는데. 안 서는데 사정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흥분으로 돌아가야 돼. 흥분하고 다시 발기하고 다시 방출할 수 있는 이야기적 비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 근데 사실 너무 그 방출이라는 게
우리 보통의 어떤 그 방출에 대한 이미지나 상상력이라는 게 좀 콸콸콸이잖아요. 수력학적 상상력, 뭐 콸콸콸, 뭐 푸앙, 뭐. 근데 실제로 방출을 아니잖아요. 어? 네. 그렇잖아요. 상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정 말 그대로 그냥 찔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너무 과장되어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그 민낯은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거기를 외피를 걷어낸 그 민낯이 드러난 거고, 아 그게 그냥 콸콸콸이 아니라 그냥 찔끔이었구나라는 거. 이거는 임포텐스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어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국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거나, 저는 되게 인상적인 남자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먹고 요리 프로에 집중한다는 것도 그거고, 유주나 뭐 다른 여자들과 돈을 나누기 싫은 거, 자기의 수입을 나누기 싫은 거, 자기 혼자 다 쓰고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 남은 것도 내가 막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누구를 기부를 뭐 노숙자들 무슨 뭐 난민들 내가 왜 막 그러면서 내가 다 쓰고 죽을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서구 지성상 어떤 지식 엘리트 계층에 대한 너무나 큰 판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거를 너무 민낯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그걸 의도했을까? 일부러 좀 그랬을까? 의도됐다고 보는 게 그 여기 클로에가 그 연극하는 예, 여성 캐릭터 맞아요. 나오잖아요. 클레어? 클로에? 근데 이 여성 캐릭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극을 한다는 거는 서구 예술에 어떻게 보면 클레르. 정화잖아요. 정수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저기 뭐야 그란부르 같은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그러니까 상업적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모리스 네. 블랑쇼 막 읽고 근데 너무 지긋지긋했다고. 근데 본인한테 자꾸만 본인의 욕망은 대중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적인 거예요. 헐리우드적인 건데 본인한테 자꾸만 요구되는 롤은 지적인 금발 프랑스 여성의 그것만 자꾸 요구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만났을 때 이제 그 살이라든가 이 관리되지 못한 몸으로 만나는 이 민낯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 예술, 서구 예술에 대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용성 혹은 이제 효과가 만기됐음 혹은 상업적인 것에 이제 더 이상 뿌리내지지 못하게 됐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 게 또 한 가지 더 나온 것이 이제 그 자기가 의사랑 상담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보니까 환자들 중에서 영국 애들은 저기 아시아에 가가지고 아시아 매춘부들이랑 자면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더라. 너무 좋아져서 오더라.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좀 해봐라. 근데 너는 그렇게 그런 애들처럼 멍청해 보이진 않아서 좀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그런 영국 애들처럼 멍청하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전의 제국으로서의 향수, 뭐 제국주의 시절의 그런 향수, 혹은 왕당파로서의 자존심, 뭐 잘 나갔던 시절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징 자본 이런 것들을 영국인들처럼 나는 찌질하게 회복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프랑스적인 삶이라는 건 결국 고귀하고 뭔가 어떤 가치 있는 그런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발기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총체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상실? 그 슬픔을 드러내는 호르몬이 이제 코티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이제 호르몬이 여기서 세로토닌이라고 나오고 나중에 본인이 의사한테 검사를 해봤더니 슬픔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코티솔 수치가 이렇게 큰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언젠가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언젠가 소유했다고 청춘 시절에 언젠가 잠깐 쥐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 강하고 화려했고 그런 좋았던 것들에 대한 상실이죠. 그 상실에 대한 슬픔이죠. 그것을 이제 자신이 이제 그 나중에 여행을 떠나면서 그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의 집도 찾아가고 뭐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상실을 다시 되밟아 가면서 아 이게 뭐 회복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걸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인들처럼 아시아의 매춘부를 통해서 회복할 수도 없다 자기는. 결국은 자살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책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 모더니즘의 총체적 파탄을 보여주는 뭐 그런 야심찬 의도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심찬 의도. 야심이 있었죠. 너무 야심차게 너무 찌질한데. 너무 야심차게 찌질해서 문제인데 예, 어떤 거냐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계속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구성해내는 작업이잖아요. 우리의 현실과 그것을 어떻게 유토피아. 접합시킬까? 어떻게 사람들을 그 판타지로 초대할까? 어떻게 이들의 에너지, 자본, 리비도를 미래적 비전으로 참여시킬까에 대한 끊임없는 가상적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모더니즘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서구 모더니즘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거. 더 이상 우리는 미래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혹은 그럴듯한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학적 고백처럼 보이기도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좌파들의 세계 없음과 우파들의 세계 없음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좌파들의 세계 없음이라는 결국은 저는 계급이 사라진 투쟁, 계급이 사라진 어떤 싸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마치 유토피아를 믿지 않으면서도 좌파들이 더 이상 과거처럼 과거의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를 더 이상 본인 스스로도 믿지 않으면서 마치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제 좌파들의 세계 없음, 월드리스니스, 좌파들의 세계 없음이라면 우파들의 세계 없음은 그런 거죠. 이 우엘벡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 사람은 뭔가 개인에 의해서 뭔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계속 실패하잖아요. 좌파들은 뭔가 사회적인 해결 방식을 고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우파들은 그런 걸 원래도 믿지 않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양쪽으로 다 세계 없음의 상태게, 세계 없음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본인이 그 세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 인식론적 지도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게 세계 있음이라고 하는데, 세계가 없다는 거는 그런 지침을 누구도 제공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믿지 않는 상태잖아요. 이게 그것의 어떤 세계 없음이라는 것의 정신이 지금 보편적인 어떤 시대 정신이라면 그 우파 버전, 프랑스 우파 버전이 바로 이 미셸 우엘벡의 세로토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우파 버전보다 낫지 않나요?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 조던 피터슨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나아요. 그렇지. 조던 피터슨은 세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여러분들 자기 여러분 개발. 개인이 올바른 사람이 되면 정확히 저 얘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 썼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조던 피터슨을 볼 바에는 꼬꼬마 반동 분자들은 미셸 우엘벡을 읽어라. 이게 조금 더 낫다. 근데 이제 미셸 우엘벡은 그 전에 지도와 영토에서도 현대 미술에 대해서 막 까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그렇게 온갖 어떤 수사학과 그다음에 장치와 뭐 아무튼 기법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상업성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아방가르드한 그러한 이 수혈을 통해서 더욱더 상업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대 미술에 대해서 막 엄청 까는 건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이 사람이 하는 이 작가가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 화가가 하는 거는 그냥 카메라를 그냥 이 자연에 노출시켜서 계속 그냥 1년 24시간 뭐 365일을 그냥 계속 그거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미학적이다, 예술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이제 민낯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 찌질한 현실을 가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현대 예술의 종말인 거죠. 종말인 것이고 그냥 이 다른 작가들이 현대 예술의 그 끝난 지점에서 그냥 그 흔적을 가지고 그냥 그 남은 자취를 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아둥바둥 이미 죽었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 다 죽었거든?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은 이게 우엘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엘벡이 그래서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들보다 몇 수 위인 게 조던 피터슨은 여전히 계몽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지식만 우리가 갖추면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뭐 슬라브의 지젝도 그렇고 이 우엘벡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입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냉소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몽주의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과학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주술의 세계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에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지적 같은 경우는 신적 폭력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목적의식 없는 폭력, 목적의식 없는 봉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산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우에벡은 그냥 그런 사회적인 방식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없어. 그런 건 없다 이런 거. 개인적인 해법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자살이죠 뭐. 아까 그 뭐 모더니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모더니즘 서사의 핵심은 길 떠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은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떠나 보는 게 이제 모더니즘 서사에 굉장히 많이 여행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소설 보면서 그 예전에 안개 속의 풍경이라는 영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앙겔로플로스. 네, 테오 앙겔로플로스 감독의. 근데 그때도 사실은 동구권에 몰락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가 1988년작인데 이제 굉장히 지무적인 영화였죠. 동구권이 몰락하고 있었고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매가 아버지를 찾아서 독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그 마지막에는 희망을 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얘네들이 그 생명의 나무 같은 데로 가서 새로운 아담과 이브가 되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거든요. 그리고 다시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게 1988년의 서사라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 모더니티적인 서사라고 저는 봤어요. 특별한 뭐 기승전결 없이 돌아다닐 뿐이잖아요. 여행기죠. 네, 여행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묘사에는 모더니즘에 대한 찬사가 좀 있어요. 유럽의 모든 거는 20세기 초반에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본인도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서사를 쓰는데 이게 1988년의 서사와 다른 점은 그 결말이 아무런 희망 없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아까 뭐 거대한 야망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도 소설에 야망이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그 야망이라는 건 예술적 형식에서 봤을 때도 이 모더니즘 서사의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 이상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모더니즘 서사는. 네, 희망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 써야겠네. 근데 또 계속 네. 절망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계속 뭐 비슷한 너무 반복적인 네.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알라딘이나 예스24가 아니기 때문에 당일 배송 절대 불가능하고요. 한 달 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아 왜 그래? 더 빨리 이렇게 보내줘야지. 불친절한 이벤트가 온다. 제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규 선생님 네. 빨리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자, 약간 우울한 소설 미셸 우엘벡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초심에 가득 찬 책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